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응급처치학 담당한 김희옥 교수입니다. 학습 목표 보시겠습니다. 응급처치의 기본 개념을 설명할 수가 있다. 응급의료 체계, 응급의료 단계를 잘 설명할 수 있다. 응급 상황에서 응급처치 시 감염 방지를 위한 조치를 설명할 수 있다. 응급 상황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설명할 수 있다.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응급처치 때 발생되는 법적인 문제에 설명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제1장 응급처치와 관련된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장 응급처치 총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용어 정의를 한번 보실까요? 응급처치는 first aid라고 해서 응급 환자에게 행하는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처치입니다. 그리고 최초 반응자는 최초 목격자와 동일할 수도 있지만 최초 반응자는 조금 다른 의미이긴 합니다. 응급 현장에서 응급의료 체계를 활성화하고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이나 기본 외상처치를 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장 통제와 함께 응급구조사 업무를 도와줄 수 있는 응급처치자를 최초 반응자라고 합니다. 자, 가끔은 최초 반응자와 최초 목격자가 동일하게 쓰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 목격했다고 해서 최초 반응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음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입니다.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에 의해서 면역계가 손상되는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과거에는 에이즈에 걸리면 사망하는 확률이 상당히 단기간에 높았다. 그러나 그 이후 약이 개발되면서 평생 복용은 해야 하나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관련한 질병은 이제 거의 치료를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법 응급 상황에서 환자를 선의 목적으로 돕는데 가끔 우리가 CPR을 행할 때도 그렇고요. 사람이 갈비뼈가 부러지거나 심지어는 그 갈비뼈가 폐를 찔러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건 이 사람 살리기 위한 처음에 그 선의 목적으로 도왔기 때문에 혹시 사람 살리려고 했던 사람이 뭐 사망에 많이 이르게 되었다. 그래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규인데요. 재판에 또 들어가 봐야 알 수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예, 다음. 자, 사진에서 보시는 것은요, 인도 열차 사고 현장과 일본 열차 사고 현장입니다. 이렇게 육안으로 보아도 어느 쪽이 사고를 더 잘 수습하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자, 지금 인도 열차 사고 현장을 보시면은 들꽃도 이렇게 사람들이 이 정말 이렇게 허접하죠. 이게 들것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고, 일본 열차 사고 현장에 지금 나타난 요, 응급 구조자들은 전문 인력으로 보이죠. 뭐, 의복도 제대로 갖추었고, 그리고 또 들것이라는 게 눈에 잘 보입니다. 이렇게 일본처럼 재난이 늘 지진, 뭐, 재난, 재해 늘 익숙한 나라들은 이 재난을 대비한 대비책도 잘 세워두었죠. 순발력 있게 신속하게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과거에 이전 전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다 목격하셨을 때인데요.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이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사망자,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고 참혹했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사고 전후 이태원 상황 많은 죄송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사망자,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고 참혹했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사고 전후 이태원 상황 많은 시청자분들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밤사이에 들어온 제보 영상과 SNS에 올라온 영상, 군혜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토요일 밤 3년 만에 헬로윈 분위기가 절정에 달했던 서울 이태원.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들리고 가게 안은 춤을 추며 환호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거리 곳곳마다 이동하는 사람들로 가득해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건물 2층에서 바라본 거리. 엄청난 인파에 갇혀 사람들이 오도 가도 못합니다. 행여나 밀려 넘어질세라 두 손으로 울타리를 꽉 잡은 시민들도 보입니다. 압사 사고가 본격화된 가운데 구급대원이 힘을 줘서 팔을 당겨보지만 깔려있는 시민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 뒤로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마치 산처럼 쌓인 상태로 도와달라며 팔을 흔들어댑니다. 담벼락 위에 사람들도 깔려있는 시민들을 끌어올리려 힘을 써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양옆으로 비켜선 사람들 사이로 부상자를 실은 들것이 지나갑니다. 들것이 모자란지 시민 4명이 팔다리를 들어 축 늘어진 부상자를 이송하기도 합니다.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 현장은 음악 소리와 구급대원들의 외침, 사이렌 소리가 어지러이 섞여서 들렸습니다. 구급차, 소방차들 옆으로는 부상자들이 누워 있습니다. 경찰들이 연신 호루라기를 불며 인파를 통제하지만 현장 수습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시민들 여럿이 무리지어 길바닥에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축 늘어진 부상자들이 끊임없이 이송됩니다. 길가에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부상자들이 줄지어 뉘어 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수백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최악의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네, 믿기지 않는 사고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치 못하고 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싶어도 이 앞서는 사고다 보니까 뭐 몸을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어쨌든 이렇게 일반적으로 심장이 만약에 멎게 되면 4, 5분이 지나면 일단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뇌손상이 시작되는데요. 심정지 직후 수분 내에 심폐소생술을 시작한다면 심시세동에서 심정지 환자의 생존 가능성이 2~3배 높아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병원 예외 장소에서 이렇게 심정지가 발생되었잖아요. 그럼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보통 5분에서 10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목격자에 의해서 심폐소생술이 즉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환자의 생존에 일단 이 골든타임에 그 심폐소생술이 되냐 안 되냐 여기에 해서 한 사람의 생명을 바로 옆에서 최초 목격자가 살릴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초기 응급처치가 생존에 절대적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본에서 카운트다운으로 지진 경보를 알리는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それでは予報センターから地震情報、予報センターから地震情報をお伝えします。東北地方で地震が発生した模様です。6強、南部、津波の海岸付近の方、直ちに海岸から。 네, 저희가 저 화면을 보여드린 이유가 그 방송국 같은데 어떤 사무실 같은데 카운트다운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미리 지진이 곧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나 봐요. 경보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지진은 발생하면은 먼저 속도가 빠른 P파가 발생하고 예. 그 다음에 뒤따라서 이 진동이 큰 S파가 따라오는데요. 아. 그러니까 저게 어떻게 나왔냐면 그 일본에 저 생활하다 보면은 예. 지진을 자주 느끼게 되는데 보통 P파가 따락따락하고 진동이 조그만 진동이 옵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한참 큰 그 S파가 와서 이 물건이 떨어지고 이런 아. 현상이 나타나서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그 고속 열차나 뭐 정밀 가공 예. 할 때 그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개발이 된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저런 지진이 일어나면 저렇게 항상 P파, S파 그리고 저렇게 카운트다운을 해줍니까? 다 방송에서? 그 일부 그러니까 그런 저 특수 산업 분야, 뭐 고속 열차나 그런 분야에서 이제 일반화돼 있습니다. 네, 보셨습니까? 역시 일본입니다. 이렇게 지진을 대비해서 이제 경보 알람 정확하게 카운트다운 10에 맞춰서 경보 알람이 울리는 걸 보았습니다. 네, 자, 다음 우리가 응급 환자, 응급 처치, 응급 의료 체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시겠습니다. 자, 응급 상태에서는 즉시 조치를 받지 못하면 일단 위기가 초래하는데 일단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증상이 더 악화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응급환자, 응급처치, 응급의료 체계 이러한 것들이 잘 개념이 정립화되어 있습니다. 응급환자는
질병, 분만, 각종 사고, 재해로 인해서 기타 응급 상태, 이런 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기타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체계에서 구조를 요청하거나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모든 환자가 응급 환자가 되겠습니다. 응급처치는 이러한 응급 환자나 부상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박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협이나 증상의 그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긴급한 치료를 응급처치라 합니다. 응급처치를 통해서는 역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 있고요. 통증을 감소시키고 그 질병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 응급의료 체계입니다. 응급 상황 발생 시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력, 시설, 장비를 배치하는 조직 체계를 말하겠습니다. 응급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현장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한 후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응급의료진이 의료기술과 장비를 집중해서 환자를 치료하도록 지원하는 이 모든 체제를 응급의료 체제라고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림에 보시다시피 지금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자, 응급처치를 배우면 일단 위급 상황에 대처 능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 CPR을 연습하지 않거나 응급처치를 연습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CPR을 시행해야 될 경우에도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훈련에 익숙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적절한 응급처치 술배양. 이 말은 적절한 응급처치와 구조 방법을 익힘으로써 우리가 환자의 손상의 악화를 방지할 수 있고 빠른 회복을 도와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응급처치가 도대체 무엇이냐? 가급적 실습을 하고 잘 트레이닝 되어서 그런 위급한 상황에 자신의 용기를 가지고 발휘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생활안전의식 함량입니다. 생활안전에 대한 높은 의식을 갖게 되고요. 항상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안전을 자기가 지킨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과거에 일어난 직장에서 응급처치 미실시에 따른 대법원 판례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학교에서 발생한 응급 학생에게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다면 학교가 배상 책임을 지라는 판례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내용 간략히 읽어보겠습니다. 대법원 2부는 체육 시간에 팔굽혀펴기를 하다 쓰러져 뇌 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A군과 부모가 학교 운영 주체인 경상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자,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이 A군이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팔굽혀펴기를 한 10여 차례 하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체육교사는 A군을 눕히고 할 수 있는 일이 그냥 그 팔다리 주무르도록 하고 호흡에 이상이 있나 없나 확인하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에 호흡이 없었다면 인공호흡이나 심폐소생술을 해야 함에도 최초 목격자이면서 최초 반응자가 되어야 할 체육 선생님이 아무 조치를 취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군이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급성 심장 정지로 인해서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골든타임이 3, 4분이라고 할 경우 그 시간을 놓치고 심폐소생술을 해서 호흡을 한다 하더라도 뇌 손상이 오기 때문에 그 3, 4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심에서 교사의 과실이 없다고 처음에 원고에서 판결을 했다고 하네요. 근데 항소심은 체육교사가 응급처치를 취하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했더라면 이런 상태 악화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런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학교 측 책임 20%를 인정하고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9,583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는 것이죠. 이게 중앙일보 2008년도에 실린 기사인데요. 자, 그래서 특히 교사는 이렇게 특히 이 체육교사는 운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상사를 예측하고 즉시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그림에 보시는 건요, 1단계부터 3단계까지 현장 단계, 이송 단계, 병원 단계 그림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뒤에 통신 체계가 나와 있는데요. 이 통신 체계도 상당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 응급의료 체계란 불의의 사고 예측할 수 없죠. 그 신속한 응급처치나 병원 진료를 통해서 일단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이런 응급의료 체계는 전쟁 중에도 많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최초 개념은 외상 환자에게 시작했지만 점차 일반 환자에게도 이제 적용시키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최상의 응급치료가 수행되기 위해서 응급의료와 관련된 여러 부서들이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소방방재청, 안전행정부, 의료기관 등이 있겠네요. 그리고 처음으로 응급 환자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는 전화상담원으로부터 현장으로 출동하는 구급차, 응급구조사, 의료기관의 의사, 간호사, 응급통신 체계, 재난관리 체계, 이러한 여러 기관의 복합된 협조 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응급의료 체계는 이렇게 3단계, 현장 단계, 이송 단계, 병원 단계가 있고, 그 뒤에 이러한 모든 응급의료 체계를 신속하게 접수할 수 있는, 또 전달할 수 있는 통신 체계가 있습니다. 자, 일단 보시겠습니다. 자,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심폐소생술 CPR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이 3.1%, 미국의 37.4%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급성 심정지 환자의 병원 이송 시 생존 입원은 9.9%, 생존 퇴원은 3%에 불과하다죠. 특히 뇌기능이 정상적인 비율은 1%도 되지 않네요.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생존 입원이 26.4%, 생존 퇴원이 10.3%, 정상 뇌기능 비율은 7.7%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비해서 훨씬 생존 비율이 높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대개 이 구급대가 도착하는데 4분 이내에 도착하는 비율이 18.5%, 환자를 8분 안에 병원까지 이송하는 비율은 0.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것이죠. 최초 목격자가 최초 반응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이 시행되는 경우는 1.4%로 심폐소생술 미실시이유로는 책임 소재, 뭐 네가 해라, 내가 해라, 그리고 회피할 수도 있죠. 또 자신감 부족. 이거 CPR을 배우긴 했는데 자신감이 없다거나 전혀 CPR을 듣기는 했는데 해보지 못했다거나 그럴 경우가 50.1%, 예, 거의 절반이네요. 인공호흡에 대한 거부감. 최근에는 인공호흡을 하지 않죠. 감염 우려 때문에 그런데요. 자, 어쨌든 또 그런 감염을 두려워하는 게 10%, 기타 6.5%가 있습니다. 우리 심폐소생술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죠. 호흡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우리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진다든지 실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술을 너무 많이 먹고 트럭 옆에서 자고 있었는데 이 트럭 옆에서 자는데 마치 죽은 것 같이 지나간 사람을 보긴 이 사람 죽었다고, 거의 죽었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갈비뼈를 부러뜨려 가지고 오히려 고소 고발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 심폐소생술 하는 그 방법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심정지가 발생하고 5분이 지나면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치사율이 높아집니다. 이때 꼭 필요한 것, 바로 심폐소생술입니다. 성인의 심폐소생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환자의 어깨를 가볍게 치면서 반응을 확인합니다. 이후 주변 사람들에게 119에 신고를 부탁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다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 다음 환자의 호흡을 확인합니다. 가슴 압박은 가슴 중앙인 가슴뼈 부위의 양쪽을 깍지 낀 상태로 손바닥 아래 부위만을 접촉시킵니다. 그리고 체중을 실어서 분당 100에서 120회를 약 5cm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시술자의 어깨는 환자의 가슴뼈와 맞닿는 부위와 반드시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환자가 의식을 회복하거나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반복해줍니다. 첫째,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119의 신고와 자동 심장 충격기를 요청합니다. 둘째, 호흡을 확인합니다. 셋째, 분당 100에서 120회, 약 5cm 깊이로 가슴 압박을 시행합니다. 넷째, 팔꿈치를 굽히지 않도록 수직을 유지하며 반복합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심폐소생술 영상이었습니다. 예, 이 영상에서 또 주의 깊게 볼 만한 것은 일단 분당 100에서 120회이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속도입니다. 5cm 깊이니까 이렇게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또는 어린이 경우에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리고 이게 아이들은 또 방법이 다른데 지금 성인에 관한 CPR입니다. 우리가 이송전에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하게 되는 경우 정말 신속하고 간결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이런 장비가 없다면 일단 119에 신고를 하고 또 119에 신고를 했는데 혹시 도착 시간이 그 골든타임을 놓칠 것 같으면 129 사설 응급 의료기관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게 지상이송과 항공이송으로 나뉜 이송 단계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상이송은 그라운드 트랜스포테이션이고 항공이송은 에어 트랜스포테이션입니다. 이 항공이송에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회전익과 고정익이 있습니다. 회전익, 로테이터, 고정익, 픽스윙 돼 있죠. 자, 여기 우리가 응급 환자를 현장에서 병원까지 이송하는 단계에는 구급차 출동 말고도 이렇게 항공 이송으로 인해서 긴급히 출동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특히 산간벽지나 섬과 같은 지역에서 환자가 발생했다. 이때는 보통 헬리콥터가 회전식 항공 이송으로 이송하는 중에 그 지속적으로 응급처치가 수행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아덴만 여명 작전에서 나왔던 인터내셔널 SOS가 운영하던 이제 항공기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덴만 여명 작전 중 총상을 입은 석경호 선장을 한국까지 이송한 전용기는 캐나다 bombardier사가 제작한 챌린지 604 모델을 개조한 소형 제트기다. 국제의료기업 인터내셔널 SOS가 운영하며 12명이 탑승한 최대 순항 속도가 시속 740km, 1회 주유시 2,800마일을 비행한다고 하죠. 전 세계에 30대 정도밖에 없고 60개국에서 24시간 운영하며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항공의료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자, 이때 이후로 10년이 흘렀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비행기가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손제트기, 응급의료, 항공익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났을 것이다 추측이 됩니다. 응급의료 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요건에는 환자에 대해 사고 현장에서 응급처치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이송 중에도 응급처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병원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진료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각 처치 단계마다 다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각 단계별, 각 부서별 협력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네, 그리고 우리가 119, 응급전화하면 119죠. 그리고 보건복지콜센터 129가 있고요. 1339, 119가 통합된 1339번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설 응급전화 129도 있죠. 내용을 잠깐 보시면요. 119는 소방방재청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소방방재청에서 운영하는 구급대로서 응급상황 시 응급처치와 환자 이송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재해 및 안전 관련 민원 접수가 24시간 가능하죠. 129는요. 예,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한다 돼 있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설 응급 의료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 관련 정보와 상담 서비스 여기는 뭐 여러 가지가 다 들어있죠. 일자리 지원, 소득 보장, 복지 서비스, 아동 및 노인 학대 등 다양하게 서비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1339번은요. 119와 통합이 되었긴 한데요. 응급의료정보센터입니다. 그래서 권역별 응급의료정보센터이기 때문에 긴급상황 시 역시 1339에 전화하셔도 응급처치 요령, 병원 안내, 질병상담 등을 전화로 도와줄 수 있는 곳이라 하겠습니다. 감염 예방을 위한 보호장구 보시면 마스크, 보호안경, 보호장갑, 포켓 마스크가 있는데요. 뭐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최초 반응자 자신뿐만 아니라 응급 구조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특히 최초 반응자는 응급 상황에 직면한 사고자나 응급 환자로부터 감염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현장 조사를 시행하기 전에 개인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감염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겠죠. 신체 분비물과 격리될 수 있는 보호 장구는 이제 그림에 보듯이 이렇게 보호 장갑, 특히 장갑이 필수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환자에서 가끔 출혈이 튈 수 있죠. 어떤 체액이나 그럴 경우는 보호 안경, 마스크 이런 것들이 필수이겠습니다. 네, 끝으로 개인 보호 장구 착용 시 주의사항 보시겠습니다. 마스크는 환자의 체액 접촉에 대비하여 신속하게 교체할 수 있도록 여분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보호 안경은 환자 혈흔이나 체액에 접촉되었을 시 알코올 용액으로 소독하셔야 되고요. 보호 장갑은 미세한 구멍이 있는지 없는지를 공기를 불어넣어서 확인해 보셔야 하고요. 인공호흡을 해야 할 경우에는 가급적 포켓 마스크를 사용합니다. 포켓 마스크는 원웨이 방향이기 때문에 환자의 호흡이 이 구조자의 호흡기로 들어오지 않는 포켓 마스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